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의 관심은 중국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IMF 보고서는 금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4%로 전망을 하면서 중국은 이미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2.3%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JP 모건의 오게너스 연구센터장은 최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IMF보다도 더 높은 9.4%로 전망을 하면서 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이 이렇게 빠른 경기 회복에 성공한 이유는 초기에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19 관리에 성공을 했고 그 후 확대 재정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독자적으로 백신 개발에 또 성공을 했고 또 이를 기반으로 현재 거의 미국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유지한다는 사실 역시 이렇게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중국 GDP는 2020년 미국의 70.3%에서 2026년에는 87.2%로 증가할 것으로 IMF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기 회복세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금년 3.6%, 내년 2.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금까지 전망보다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IMF는 금년 1월에 3.1%로 전망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3.6%를 0.8%나 이렇게 높였습니다. 참고로 OECD는 지난 3월 한국의 금년 성장률을 3.3%로 전망을 했고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낮은 3.1%, KDI는 3.1%, 그리고 한국은행은 3.0%로 외국 기관보다 이렇게 국내 기관들이 낮은 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4%인 게 비하면은 한국 경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와 비교하면 작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성장률은 5% 이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매우 높고 또 세계 교역량 역시 큰 폭으로 금년에 증가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또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4월 7일 현재 백신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61.0%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이 46.5%, 칠레가 36.7%,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32.2%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로 OECD 37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상의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IMF 총재는 백신 접종률 차이가 국가별 경제 성적표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백신 이꼴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금년 2월부터 단계적 거리 두기 등의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카페 등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대부분 공공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초기에 백신 확보 경쟁에서 실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보건당국은 미국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을 강조를 하면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확보에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 반대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부작용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됨으로써 우리의 보건당국은 다소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백신 접종률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정치권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백신 확보 문제를 보건당국에만 이렇게 일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보다 접종률이 18배나 높은 칠레는 작년 4월부터 기업인 출신인 피녜라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나섰지만은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코로나 관리의 성공을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지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일이 잘못돼서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 문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백신 확보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입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재정 확대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확대 재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통합재정 적자 비율은 2020년 3.7%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채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 말 1985조 원에 이르렀고요. 당해년도 GNP 1924조 원을 이렇게 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는 또 4차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67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국채 발행 규모도 111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확대 재정을 선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재정 운영이 방만해진 상황에서 추가적 재정 부양책을 사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는 작년 10월 한국형 재정 준칙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국가 채무 비율 상한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또 통합재정 수지 기준 역시 평상시 3%나 경기 둔화 시에는 4%로 이렇게 완화를 하고 또 이나마도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서 2025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화된 정부 재정 운영 원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논리에도 일리가 있지만 경제성이 의문시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부산시장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강행하는 것을 지켜본 저는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 개발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 일은 단기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원만히 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 최우선을 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 차원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정상 상태에 대비해서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